여러분,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믿기 어려운 이 사건으로 펜타곤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상황에서 펜타곤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관 한 명을 긴급히 한국으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펜타곤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맙니다. 과연 그 분석관이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펜타곤에서 32살의 나이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옆 책상에는 마이크 존슨이라는 동료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크는 틈만 나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만 받아먹는 나라라고, 우리가 왜 그런 곳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냥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대규모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신 장애와 함께 중요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펜타곤 전체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유출된 정보의 규모와 중요도를 파악하느라 모든 부서가 바빠졌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건이 한미 합동작전 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 쪽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역시나 마이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히며 이제야 한국군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소리쳤죠. 자기가 평소에 주장해온 게 맞다면서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놈들은 우리 돈만 축내면서 제대로 된 보안 하나 못 지킨다고 독설을 퍼부었죠. 그러면서 한국은 애초부터 우리 발목만 잡는 존재였다고, 차라리 일본하고만 협력하는 게 100배 낫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이 일부러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배신자들과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마이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한미 합동작전 계획과 주요 시설 배치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표정이 심각했죠.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 쪽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한국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다음 날 마이크는 아침부터 제 책상 옆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한국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한국군이 우리 군사 기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런 무능한 놈들과 왜 동맹을 맺고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한국은 우리한테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호해주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성급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마이크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제게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을 두둔할 거냐고. 이미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계속 변명할 거냐고 말했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한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하자는 거라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더욱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기밀을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소리쳤죠. 주변 동료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서장이 최신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죠.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처음 추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부서장의 말을 들었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적성 국가에서 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죠.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이렇게 허술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한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 전체가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고위층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서장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즉시 회의실로 오라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고위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분위기였죠. 부서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국어 실력과 동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마이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왜 하필 제가 가야 하느냐고,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을 보내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이크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이크는 계속해서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차라리 자기가 가서 한국군의 무능함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죠. 마이크는 제가 한국에 가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 역시 진실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부서장에게 항의하겠다고 말했죠. 그날 오후 내내 마이크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제 한국 파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마이크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정말 제가 적임자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마이크의 반대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박이나 선입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말이죠. 마이크의 반대와 갈등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임무를 완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품고 일주일 후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공항 시설도 펜타곤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이크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 나라 군대가 우리 기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지 전체가 매우 긴장된 상태였지만 동시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경비 체크도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고 모든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브리핑을 받으러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한국군 측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초기 조사를 완료해 놓았더군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교대로 원인 분석팀이 가동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조사 과정을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통신 장애 발생 시점부터 분 단위로 모든 상황이 문서화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먼저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 이후 어떤 순서로 문제가 확산되었는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군 측의 철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 기밀 유출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군 소령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민석이라고 소개한 35세의 장교였죠. 첫인상이 매우 진중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조사관을 환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민석 소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미군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겉으로는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민석 소령이 사건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중앙통제실부터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실까지 모든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현장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보안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거든요. 출입 통제 시스템도 최신식이었고 감시 카메라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기밀 유출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물리적 보안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상당한 수준이었죠. 이민석 소령이 설명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을 들으면서 한국군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직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거든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양측 간의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미군 식당에서 현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몇 명은 한국군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죠. 펜타곤에서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이민석 소령과 함께 더 자세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점 더 복잡한 상황임을 깨달았죠.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인적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민석 소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서서히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 다짐을 갖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민석 소령이 새로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어서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이민석 소령의 설명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사이버 전문팀이 밤새 분석한 결과 이번 공격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사이버 전쟁 기법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저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격의 패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특정 악성 코드의 변형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죠. 이민석 소령이 보여준 기술 분석 자료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외부의 적대적 공격이었습니다. 한국군 사이버 보안팀의 대응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침입 경로를 추적해냈고
6시간 내에 공격 방식을 완전히 분석해냈다는 거였죠. 이런 신속한 대응은 펜타곤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와 펜타곤 동료들이 한국군을 의심했던 모든 근거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한국군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석 소령이 추가로 보여준 자료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단순히 정보 탈취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미합동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왜 한국군 책임으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한국군 사이버팀장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장교였는데 기술적 설명을 듣는 동안 그녀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의 최고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군이 이미 역추적을 통해 공격의 출발점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특정 시설에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죠. 이런 정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공격 차단 과정을 재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민석 소령이 설명해준 대응 과정을 들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미군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갖춘 파트너였던 거죠. 저녁 무렵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막아준 영웅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컸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펜타곤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와 동료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한국군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이민석 소령과 한국군 전문가들의 진정성과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듬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민석 소령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협력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죠. 이민석 소령도 미소를 지으며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탁월한 사이버 대응 능력과 정보력을 직접 확인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가서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죠. 사실을 확신하게 된 저에게 이민석 소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일주일 후 한미 합동 사이버 방어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직접 참관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능력을 더 깊이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훈련 당일 아침 캠프 험프리스 내 합동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각자 위치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의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사이버팀이 가상 공격을 탐지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불과 2분 만에 침입 경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죠. 더욱 인상적인 건 한국군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자의 의도를 분석해서 선제적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거든요. 이민석 소령이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던 추가 공격이 발생한 거죠. 하지만 한국군은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대응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의 유연성과 적응력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팀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자신들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인정했죠. 평소 한국군을 의심스럽게 봤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민석 소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들려주었죠.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관계가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석 소령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심의 눈으로 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죠.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중 벡터 공격에 내부자 위협까지 포함된 상황이었죠. 한국군은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각 팀 간의 협조도 완벽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정보 공유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미군 측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전체 평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군 고위 장교가 한국군의 뛰어난 능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죠. 캠프 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존경과 신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죠. 오히려 이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의 강력한 반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이민석 소령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언제든 다시 오라고,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군의 탁월한 능력과 협력 정신을 생생하게 기록했죠. 펜타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안보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솔직히 적었죠. 그렇게 진실의 힘을 믿으며 펜타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보고서 제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후에도 피로보다는 사명감이 앞섰죠.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을 하루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서장에게 긴급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고 말하자 부서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오후 3시에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브리핑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이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를 보더니 예상대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죠. 한국군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궁금하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죠. 마이크는 코웃음을 쳤지만 제 확신에 찬 태도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서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 7명이 앉아 있었죠. 마이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군의 실수가 아니라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거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패턴과 사용된 악성 코드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보여주자 간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이 공격이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한미 동맹 분열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는 분석을 들려주자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죠. 마이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군 무능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탁월한 대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불과 3시간 만에 침입 경로를 추적했다는 사실, 6시간 내에 공격 방식을 완전 분석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간부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펜타곤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미 역추적을 통해 북한 내부의 공격 출발점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한국군의 사이버 정보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참관 내용을 발표할 때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사고와 기술적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은 간부들이 깊은 인상을 받는 표정이었죠. 부서장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한국군의 능력이 그 정도 수준이냐고, 과장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들이고 오히려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고서를 듣고 나니 부끄럽다고 고백했죠.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준비해온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서장이 최종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없이 동안보가 가능하냐고 물었죠. 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내용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가 브리핑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동안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죠. 앞으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실감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이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매일 제게 다가와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이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자신도 기여하고 싶다고, 혹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혐오했던 마이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계속 이민석 소령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의 철학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기로 말이죠. 퇴근 후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60대의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헷갈렸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죠. 이민석 소령과 나눴던 대화들을 한국어로 다시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업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분석 업무를 할 때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입장과 상황을 깊이 고려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한국 관련 안건이 나올 때마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군요. 저는 항상 객관적이면서도 한국의 능력과 중요성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부서 전체 회의에서 동정세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역설했습니다. 회의 후 부서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 보고서와 브리핑이 펜타곤 고위층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때마다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민석 소령을 비롯한 한국군 장교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 정신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마다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죠.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이크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죠. 가끔 점심시간에 배운 한국어 표현을 서로 연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비난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마이크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이민석 소령에게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죠. 며칠 후 이민석 소령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맹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확신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업무상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펜타곤에서 한미 동맹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제 의견이 반영되고 있죠.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마이크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매일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민석 소령과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이야말로 강한 동맹의 기초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앞으로도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 테슬라가 단 한 통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테슬라 본사에 한국의 한 기업이 테슬라의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의 한 핵심 연구원이 직접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테슬라 본사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죠. 저는 그날도 테슬라 연구센터의 회의실에 앉아 다가올 프로젝트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서서히 채워지며 저는 발표 자료를 훑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경쟁 기업의 새로운 기술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팀이 몇 년간 연구해온 배터리 기술과 유사한 접근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저에게 모였어요. 저는 최근 한국이 발표한 신형 배터리 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표 중간에 마이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 기술은 우리가 3년 전부터 개발해온 것이 아니냐며 어떻게 한국 회사가 이렇게 유사한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술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도둑질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이죠. 창의성은 없고 복제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그냥 베껴가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더욱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후진국 방식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전부 이런 식이죠. 선진국의 기술을 훔쳐 값싸게 복제하는 것뿐입니다. 삼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이폰의 기술들을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것이냥 교묘하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는 무시하는 듯한 손짓으로 한국 기업의 보고서를 휘저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혁신을 했다고요? 우리 특허의 경계를 교묘하게 피해간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게 혁신이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한국은 기술 도둑이고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적개심과 경멸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윤리성을 깎아내렸어요. 우리는 이런 기술 도둑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마이크의 감정 폭발로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느껴졌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봅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내심으로는 마이크의 편견과 감정적 대응에 당혹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 테슬라 최고 기술 책임자 스티븐 월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선 그의 방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존, 배터리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네. 스티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사내 메신저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과 컨설팅 경험이 있는 내부자가 기술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잠시 한국 기업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겨냥한 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존이 한국에 머물렀던 그 기간에 우리 핵심 기술 파일이 접속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군요. 마이크의 말에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식판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죠. 오후 연구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누군가 놓고 간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은 한국 기업의 임원과 제가 함께 찍힌 3년 전 컨퍼런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배신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손가락 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구팀 회의에서 마이크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한 의심을 표현했어요. 보안 강화 조치로 특정 인물의 서버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말이죠.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녁 무렵 연구소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에는 기술 스파이는 떠나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마이크의 악의적인 소문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크는 더 구체적인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존이 한국 출장 중 비밀리에 한국 연구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가 받은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런 소문들이 연구소 전체에 번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과 경멸로 변해갔어요. 그때 CEO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클릭하는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앤더슨 박사, 한국 지사 방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의심을 받는 자가 조사를 맡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결백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행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기업의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가 떠 있었어요. 문득 책상 위 테슬라 입사 첫날 받았던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5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 복도에서 마이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기로 가득했어요. 그는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증거 인멸하려는 거겠지? 이미 늦었어, 존.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회의실에서 경영진들 앞에 서서 출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CEO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이번 출장은 테슬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이크가 연구원들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그들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장 전날, 마이크가 경영진과 긴급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직감은 좋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문득 이 출장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돌아와도 제 자리가 여전히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이크의 마지막 도발이 담긴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좋을 텐데 굳이 돌아올 필요 있을까? 메시지를 읽자마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제 결연함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테슬라 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었어요.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비행기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에 눈은 충혈되고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로비에 서니 한글 간판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짧은 출장 이후 다시 온 한국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연구원 이수진, 이름만으로는 성별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혹시 테슬라의 기술을 훔친 장본인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마이크의 편견과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호텔 체크인을 하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업 본사 앞에 선이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현대적인 유리 외벽의 건물은 테슬라 본사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수진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마이크가 묘사한 기술 도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벽에 걸린 여러 상패와 인증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기술 혁신상, 친환경 에너지 공로상 등 인상적인 수상 이력이 즐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녀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어요. 정말 이런 회사가 다른 기업의 기술을 훔칠 필요가 있을까? 이수진 연구원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기술적 설명은 명확했어요. 배터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전문성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발표 중반 그들의 접근 방식이 테슬라의 것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녀는 두 기술의 유사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3년 전부터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증거 자료들을 차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노트, 특허 출원 기록, 실험 데이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어요. 제 질문에 방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열린 태도로 응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놓인 식판을 받으며 한국 문화의 일부를 경험했습니다. 이수진과 나누는 대화는 점차 기술적 논쟁에서 각자의 연구 철학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녀는 배터리 기술의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세션은 더욱 깊이 있는 기술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수진의 접근법은 테슬라와 분명히 달랐어요. 그들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방법론적으로 독창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런 태도는 기술을 훔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투어를 하며 실제 작업 환경을 살펴보았어요.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실험 과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연구원 김민석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이수진이 그를 소개했지만 그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어요. 그날 호텔 방에서의 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연구 방식, 이수진의 열정적인 설명, 그리고 김민석의 경계하는 눈빛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져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이크의 확신에 찬 비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연구원들이 저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이수진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열정은 어제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이크의 말처럼 이들이 단순히 테슬라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런 자신감과 투명성을 보일 리 없었습니다. 연구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되어 그들의 핵심 기술을 볼 수 있었어요. 중앙에 위치한 대형 실험 장비는 테슬라의 것과 유사했지만 세부 구성과 작동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연도별로 정리된 실험 데이터, 단계적 발전 과정, 그리고 몇 번의 실패 사례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수진과 함께 회사 인근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추천하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연구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식사 중에도 느껴졌습니다. 테슬라에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수진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은 경쟁보다 협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연구소로 돌아오자 김민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태도는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김민석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며 별도의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들의 기술이 3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증명하는 초기 설계도와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정확했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불신이 묻어났어요. 왜 미국인들은 항상 우리가 기술을 훔쳤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크의 편견과 닮아 있었습니다. 단지 방향만 달랐을 뿐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민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실을 나서는데 이수진이 내일 있을 전체 연구팀과의 미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제가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모든 연구원들이 함께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린 태도는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서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질문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은 전체 연구팀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온 메일을 다시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마이크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경영진은 빠른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본사 앞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제보다 조금 긴장된 듯 했습니다. 큰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20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민석의 냉랭한 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이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저는 테슬라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기술적 유사성에 대한 의문, 개발 타임라인의 일치 등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연구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일부는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김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격앙된 어조로 말했어요. 제가 마치 첩자처럼 그들의 연구실에 들어와 모욕을 주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반응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수진이 김민석의 팔을 잡으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계속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상처받은 자존심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겪은 상황에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반응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이크와 같은 편견, 단지 방향만 달랐을 뿐이었죠. 이수진이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김민석을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연구원들과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몇 분 후 수석 연구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연구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각 단계별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30분 후 이수진과 김민석이 함께 돌아왔어요. 김민석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전에 격앙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수진이 다시 회의를 진행시키며 그들의 연구 노트와 특허 출원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기업이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오후까지 이어진 깊이 있는 토론 끝에 저는 그들의 기술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사점은 있었지만 그것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민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어요. 김민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짧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기술의 독창성이 해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일부 동료들, 특히 마이크와 같은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이런 오해를 낳았다는 점도 인정했어요. 저녁, 이수진의 제안으로 연구팀 전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김민석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기술적 토론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드디어 호텔방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 연구원들과의 대화, 기술적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 보고서는 테슬라로 돌아갔을 때 제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과 의혹은 이제 확신과 결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이수진에게 짧은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개방적인 태도가 없었다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첫날에는 보지 못했던 도시의 활기와 정돈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속 편견이 거치니 비로소 온전히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테슬라의 다른 동료들, 특히 마이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이제 직면해야 할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는 순간 휴대폰으로 테슬라 CEO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앤더슨 박사, 귀국 즉시 전체 경영진 앞에서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내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윈도우 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이번 발표는 제 경력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관계까지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테슬라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단 며칠 만의 부재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테슬라 본사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누군가는 응원의 미소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슬라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CEO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크는 냉랭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발표 자료가 이미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한국의 연구 과정, 기술적 차이점, 독자적 개발의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문서, 데이터로 뒷받침된 제 주장에 회의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발표 중간 마이크가 갑자기 끼어들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된 증거로 그의 질문에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자신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2시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후 CEO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론적인 말에 회의실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테슬라는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마이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적어도 잠시 동안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회의실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테슬라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이 미소로 맞이해주는 모습이 점점 늘어갔어요. 예전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가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주 후 CEO의 요청으로 한국 기업과 테슬라의 공동 프로젝트 준비팀이 결성되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 팀의 리더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경영진이 제게 다시 완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첫 회의에서 새로운 팀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새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이수진과 자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는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미국 연구팀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가능성에 모두가 흥분했어요. 두 회사의 협력은 전 세계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와 한국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런 갈등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을 때 마이크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그의 편견은 젊은 시절 겪었던 실패한 사업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이크와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적어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공동 기술 개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의 연구팀이 협력하여 기존보다 30% 효율이 높은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었어요. CEO는 전체 사내 메일을 통해 이 성과를 축하했고, 특별히 제 리더십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그 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연구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수진과 김민석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마이크도 환영위원회의 일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기술 토론이 시작되자 그도 점차 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마이크의 마음마저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책상에 앉아 새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면서 지난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을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양국 간의 협력은 이후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종종 서울을 방문하며 이수진과 김민석을 만났고 그들도 실리콘밸리를 찾아왔어요. 국적과 문화를 넘어선 우정과 협력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과 끈기 있는 열정은 제 연구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한국의 겸손과 혁신 정신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이제 테슬라 내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넘어 서로에게서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